안녕하세요, 할때하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2024년 올해 신입사무관들의 직렬별 부처 TO입니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학기술직군까지 어느 부처에 몇 명이 갈 수 있는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매년 공개가 되는 자료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수습 사무관들에게만 공유가 되는 자료고 보통 대외적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아마 언론 보도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만 있었을 겁니다. 표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습 사무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에 배치가 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입 사무관들은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죠. 보통 연말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5월에 입소를 하거나 아니면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그 1년 뒤인 5월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합격 후 6개월 또는 1년 6개월의 텀을 두고 연수원에 들어가는데요. 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4개월간 연수를 거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이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은 2달은 온라인, 2달은 오프라인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진천에 소재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수원에 계신 기간에는 정책기획이라든지 직무시험이라든지 여러가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내부에서 일종의 내신 시험들을 보게 되고요. 마치 대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매일매일 강의 듣고 이제 간간히 평가를 거치면서 연수원 성적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렇게 4개월의 연수를 마치면 지방연수를 받게 되는데요. 국가직 분들은 광역지자체로 몇 달간 배치가 돼서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치고요. 반대로 지역직 분들은 중앙부처에 배치가 돼서 실무 수습을 거칩니다. 원래는 이게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올해는 2달로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4개월 동안 연수를 마치고 나면 2달 정도 지자체에서 일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가 사실상 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시청에서 했었는데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제주도청으로 배치를 받고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몇 달간 시간을 보낼 일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는 마당에 월급 받으면서 제주도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방연수를 거치는 기간 중에 부처별 TO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이 자료도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인데요. 지금이 마침 지방연수 기간이에요. 아마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을 텐데요. 지방연수가 2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방연수 한 달 하고 나면 남은 한 달은 이 부처별로 이 면접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지방연수 기간에 부처별 TO가 공개가 된 이후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에는 없지만 부처별로 어떤 성적을 몇 %의 비율로 반영하는지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성적과 그리고 연수원 성적, 마지막으로 면접평가에서의 성적, 그러니까 면접평가 결과겠죠. 그 세 가지를 어떤 비율로 합산할지가 부처별로 다르게 공개가 되는데 어떤 부처는 2차 성적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면접평가를 굉장히 크게 보기도 합니다. 부처에 따라서는 면접을 아예 보지 않고 2차 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적이나 아니면 내가 면접에서 좀 강점이 있다, 이런 여러가지 특성을 두루 고려해서 부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돼요. 부처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부처는 혼자 들어가서 보고요. 어떤 부처는 3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면접이면 더 좀 시스템이 다르겠죠. 이렇게 여러가지로 이제 부처별 면접을 진행해서 사무관들을 뽑아간다. 그리고 사무관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에 따라서 부처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3지망까지 부처를 3개를 쓰게 됩니다. 대학교 지원하는 거랑 비슷해요.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일부 이제 단일 직류라고 해서 이미 합격하는 순간부터 나의 부처가 결정되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행정직은 교육부로만 배치가 되는데 이런 직렬의 경우에는 당연히 면접을 보지 않고 연수원에서도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연수 마치고 또 편하게 있다가 부처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수를 거치고 나면 부처 선택을 할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지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수습사무관 부처별 직류별 배정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를 보면 연번이 붙어 있고 1번부터 46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정부 부처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이렇게 정부 부처가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충 20 몇 가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46가지나 되고요. 자, 이제 이 부처별로 TO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직렬별 TO에 비해서 올해 TO가 얼마나 좀 특이하게 나온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단일 직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표의 맨 우측부터 보시겠습니다. 단일 직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행정직처럼 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이미 합격하는 순간에 부처가 결정되는 그런 소수 직렬들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네, 단일 직류 오른쪽에 쭉 보시면 5명, 교육부, 교육행정직 5명 배치가 되고요. 기상청 1명이 있는데 아마 기상직이겠죠? 농림부 2명, 농업직일 것 같고요. 법무부 11명, 여기는 이제 관련된 게 많습니다. 뭐 검찰 사무, 출입국 관리직, 교정직,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직렬들에서 법무부로 배치가 되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는 이제 이 사회복지직이라고 따로 있어요. 산림청은 임업직 1명이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1명은 인사직렬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고, 그 이하의 이 부처들도 다 나름의 단일 직류로 다 TO가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수 부처 배치 직류를 좀 볼게요. 이제는 이제 직렬별로 얘기하지 않고 부처별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감사원부터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고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업무가 좀 과중하다,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반행정 재경직에서 다들 상위권이 지망하는 부처고요.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청사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가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민간에서의 수요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행정직 1명인데 아마 상위권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많이 뽑기도 하지만 인기가 많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에서 보통 좀 하위권에 위치한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막상 들어갔을 때 업무도 굉장히 보람차고 일도 재밌고 조직 문화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이후에 평가가 더 좋은 그런 대표적인 부처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재경직렬에서 최상위권 10등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굉장히 전통적인 인기 부처고요.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가고 싶어서 재경직으로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이제 한참 하다가 일반행정직으로 돌려서 이제 공정위에 가지 못했지만, 올해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에서 일반행정의 TO를 열어줬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거의 한 5년 10년 만에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 부처에서 인사혁신처로 나는 어떤 직렬에 몇 명을 뽑을 거야, 이런 수요를 제출을 하는데 공정위에서 무슨 이유인지 일반행정직이 1명 필요했나봐요. 그래서 일행직이 1명 있고 아마 일행직 5등 안쪽에 사람이 여길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만약 있을 때 공정이 떴으면 저는 일지만 그냥 공정이 썼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많이 갑니다. 일반행정직 3명밖에 안 가고요. 뭐 첨단 산업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가 있어 보여서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관세청은 이제 관세 거두는 곳이고 국세청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곳이죠. 재경직에서만 사람을 뽑고 통상적인 수준과 비슷한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인데요. 교육부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직 두 가지 직렬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고요. 결국 들어가서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냥 시험 볼 때 과목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좀 일이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는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 쪽에 뜻이 있는 분들이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승격이 되면서 아마 많이 자리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은 1명 정도 뽑는데 지금 무려 4명을 뽑네요. 일행직에서 국가보훈부를 4명이나 뽑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 거고요.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예전에 문화재청이다가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곳은 이제 굉장히 부처 문화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서 인기가 있는 데다가 대전 청사에 있기 때문에 또 대전 인근에 계신 분들은 또 선호를 하는 그런 부처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행정직을 1명도 뽑지 않고 건축직만 1명 뽑네요. 일행직에서 국가유산청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정책기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업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기획보다는 이제 인권 관련해서 진정 들어오는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해서 이 위원들에게 올려서 심의를 거치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대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을지로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엄청나지 않나. 그래서 인권위원회 한 명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일행직에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인데요.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여러 부처의 업무를 말 그대로 조정하고 평가하고 규제 심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좀 국무조정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다른 부처 업무들 취합해서 정리하는 업무가 일에 잘 맞아, 그러면 또 선호를 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받는 조직이라서 약간 샐러드 보울 같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뿐인데 여러 부처에서 매년 파견자가 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발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권익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많이 혼동하시지만 업무가 굉장히 다르고 통상 뽑는 수준을 뽑고 있네요. 네, 세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용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부처죠. 만약 세종이나 대전에 있었으면 이 정도 인기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용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제가 봐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인데요. 재경직에서의 전통의 인기 부처고, 일행직에서도 매년 1명에서 2명 정도를 뽑고 있어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뭐 힘도 있지만 지방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독방을 쓴다.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황제의자라고 하는데, 그 뒤돌아 앉았을 때 머리 사람이 앉아있는지 안 보이는 그 높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앉을 수 있다고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굉장히 인기 부처다. 특히 나중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실상 일자리가 보전이 되는 그런 몇 안 되는 전문성이 쌓이는 부처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토부인데요. 국토부도 인기가 많은 부처예요.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진짜 고속도로 깔고 철도 지하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고 꽤 상위권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직군에서 많이 뽑고 있는데 토목직 5명이나 뽑네요. 근데 일행 재경직에서도 뽑고 있고 아마 성적이 꽤 높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서 재경직렬의 최고 인기 부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지어 서울 광화문 청사에 위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위치에 있죠. 대신 조직 문화나 업무량은 기재부와 비슷해서 서울에 있는 기재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상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상직 1명 가고요. 기획재정부는 24명을 뽑는데 20명을 재경직에서 뽑고 일행직 4명 뽑아요. 네, 거의 재경직의 3분의 1은 기재부에 갑니다. 이게 매년 비슷한 흐름이고요. 기재부가 옛날만큼 인기가 있지 않아요. 승진이 느리고 조직 문화가 너무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일행직 4자리가 있는데 이 4자리도 미달이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일행직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없는 부처예요. 다음으로 농림부는 선발 인원이 적기는 한데 나름 인기가 있는 부처입니다. 농림부에서 막 특히 전통주 업무 이런 거 담당하면 굉장히 재밌다고들 하더라고요. 여긴 실제로 뭐 김치 사무관, 무슨 라면 사무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네, 조직 문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간 친구들이 다들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체부는 일행직에서만 열리는 일행직 최고 인기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7명을 뽑지만 한 20등 안에 들어야 여길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고요. 국세청과 더불어서 일행직에서는 수석이 거의 번갈아서 국세청 아니면 문체부로 가는 그 정도의 인기 부처인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 국제통상직에서 한 자리가 열렸어요. 제가 볼 때 한 10년 만에 열린 게 아닌가 싶은데, 문체부를 희망하시면 국제통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을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뭐 이름만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다음으로 방통위인데요. 방통위는 과천청사에 있고 선발 인원이 적네요.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이렇게 선발 인원이 적으면 다른 조직 문화를 다 차치하고 내 동기가 적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내 편은 동기밖에 없거든요. 모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좀 동고동락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당장 그 바로 위에 문체부만 봐도 동기가 7명인데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동기끼리 밥만 먹어도 재밌겠죠. 네, 방통위는 그런 점에서 선발 인원이 좀 적어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방위사업청, 과천에 있다가 대전으로 가면서 인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말 그대로 방위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한 업무라고도 하죠. 예산이 너무 커서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법무부는 다른 데서 하나도 안 뽑고 단일 직류로만 뽑네요. 법무부는 다른 부처들과 다르게 직렬 간의 칸막이가 좀 명확하다고 합니다. 교정직이면 교도소에서 근무하거나 교정 업무만을 하고, 출입국 관리직이면 출입국 관리 업무만 하고 이렇다고 해요. 사실 다른 직렬, 다른 부처들은
직렬이 달라도 업무는 비슷하게 줍니다. 나중에는 서로 어떤 직렬인지 잘 구분도 못해요. 동기끼리 야 너 무슨 직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법제처. 네, 법제처도 전통적인 인기 부처인데 법무행정에서만 뽑고 일행직에서 안 뽑네요. 일행직에서는 국세청 문체부와 더불어서 법제처까지 트리오 이렇게 세 가지 부처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 병무청은 인기가 많진 않은데 일행직에서 한 명을 뽑네요. 말 그대로 이 병무청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신체 검사하는, 그래서 군인 뽑아가는 그런 국방부 산하 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복지부는 뜻이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죠. 업무가 좀 많다고 하는데 천사들이 사는 지옥이라고 일컫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부는 뜻이 있는 분들이 가시면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산림청은 임업직에서 한 명을 뽑고 행정직에 한 명을 뽑는데, 산림청 가 있는 동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업적으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행정직으로서 오히려 좀 힘들 수 있다. 전문성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분야다. 단순히 뭐 식물 좀 좋아한다고 산 좀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산업부입니다. 산업부는 이제 세종에서도 대로변에 위치하는데 세종의 등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근을 많이 해서 그렇고요.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밤에도 불빛이 켜져 있고 주말에도 켜져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치안을 개선하는 데 좀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직에서 생각보다 적은 인원을 뽑죠. 부처 사이즈에 비하면 선발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국제통상직을 많이 뽑습니다.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통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여서 그렇고요. 실제로 통상직들은 산업부에 가게 되면 통상 파트에 배치가 돼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통상 교섭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꽤나 전문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새만금개발청은 너무 외딴 데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진 않고 보통 일행직에서 한 자리가 뜨는데 자녀자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지망에서 다 떨어져서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그런 부처 중에 하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송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종에서 차로 한 2, 30분 거리인데 역시나 세종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취향이 확실한 친구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다음으로 여가부는 서울 광화문 청사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미달이 나는 정말 특수한 부처예요. 그래서 이쪽의 업무에 굉장히 큰 뜻이나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단순히 광화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진 않는 그런 부처입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저는 이거 사천에 생긴다고 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올해 3명이 우주항공청으로 가겠네요. 일은 재밌을 것 같은데 사천이라는 지역을 20대 중후반에 이제 고시에 합격한 입장에서 어떻게 버틸 것이냐,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우주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거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죠.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혁신처도 나름의 인기가 좀 있는데 사실 행안부도 그렇고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대국민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조직명에 보면 인테리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내무부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한다. 이 공무원 행정 조직의 살림살이를 하는 부처고 인사혁신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직 문화는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송도에 생겼죠. 송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생각해볼 법하고 재외동포 관련된 업무가 꽤 할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외동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가시면 아마 새로 학교 개교했을 때 처음 입학한 친구들은 운동장에 그 돌 빼는 작업부터 하잖아요. 그런 거의 기반을 다지는 업무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은 이 정부 각 부처에 사용하는 물자나 물품들에 대해서 이 조달을 하게 하고 또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그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부처인데요. 뭐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서 나름의 선호가 있긴 한데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엄청 선호도가 높은 곳은 또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일행직에서 열려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요. 산업부가 전통적인 큰 산업들, 뭐 2차 전지, 반도체, 조선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것보다 좀 작은 소상공인 지원도 많이 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면서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승격이
되면서 승진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들었어요. 또 세종에 있는데 정부 청사 건물이 아니라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에서 자유로워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 비하면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일한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도 이제 국세청이랑 비슷하게 지역 선관위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장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혼자 독방을 쓰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또 이제 선거라는 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마다 찾아오는 이 과중한 업무들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통상 일행직에서 열리지만 매년 열리는 곳은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열려요. 다음으로 질병관리청은 일행직에서 한 자리 열렸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막 6, 7명? 8명? 뭐 이렇게 뽑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선발 인원이 줄었네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자리가 엄청 늘었는데 글쎄요, 그 승진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일은 요즘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보다는 업무 강도가 좀 낮아졌겠죠? 다음으로 통계청, 이 시대의 마지막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재경직에서 통상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밖에 안 열리는 곳이고요. 통계청에 가면 이제 고시로 들어온 사람 숫자가 적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이 현안에 막 치이는 곳은 아니고 통계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루틴한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인데요. 통일부는 지금은 대북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맨날 오물풍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좀 역할이 주도적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쪽으로 힘이 실리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광화문 청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특허청은 과학기술직군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이쪽에 가면 특허 심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개인 단위로 하는 업무라서 남의 간섭을 잘 받지 않고, 다른 대부분의 부처는 승진이 가까워질수록 과장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는데 특허청은 반대로 승진이 가까워질수록 과장님과 먼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과장님과 협의를 할 내용도 적다, 내 개인 선에서 판단할 일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더불어서 들어가보면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인기 부처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앞서 인사혁신처 말씀드리면서 말했지만 과거 내무부죠. 내무부고 이제 이 공무원의 살림을 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재난 영역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무부의 역할과 재난 관리하는 업무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흥미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요. 막연하게 나 공무원이니까 행안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잘 보고 가세요. 여기도 공무원 개인이 대외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진 않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줄여서 행복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세종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언젠가는 국토부나 어딘가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행복청에서 이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시점이 2030년이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어딘가로 편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행복청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행정직에서 안 떴는데 보통은 일행직에서 한 명이 뜨기도 합니다. 자녀자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선호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최근에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환경부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부처 중에 하나가 됐고, 특히 행정직에서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더 인기가 많아요. 이 6명이나 단일 직류로 가는데 이 친구들이 다 환경직일 겁니다. 그래서 환경직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막상 일행직에서 2명밖에 안 뽑고 재경직에서 1명밖에 안 뽑지만 들어가 보면 동기는 많다. 동기는 13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뽑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환경부를 지망해 보시는 것도 좋고, 행정직으로서 환경부에 가고 싶다면 일행직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처별 TO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자료가 잘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직렬을 결정하고 부처를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부처를 한번 결정하면 옮기기도 어렵고, 이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의 특성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계열사 간의 업무가 다른 것보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면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직렬을 택해야겠다, 나는 공정위에 가고 싶으니까 재경직렬을 해야겠어, 이런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이제 직렬을 택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시면서 나중에 나도 이렇게 1, 2, 3지방 써서 이 부처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순간을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